고성이는 지은호가 간이식을 하겠다고 연락하지 않자 초조해졌는데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회차가 거듭될수록 고성이의 치밀함과 잔인함이 더해지네요. 이번엔 지은호의 퇴근길 길목에 술에 취한 척 지은호를 기다리고 있네요. 과연 어떤 말로 우리 착한 지은호의 약한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고성이는 남편이 술에 취해 깊은 잠이 들자 지은호의 퇴근길 길목에서 잠옷차림으로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펼칩니다. 유라야, 나는 너한테 간 이식 해달라고 말 못해. 근데 아들한테 죽으라고 할 수도 없다. 왜 하필 너는 적합이 뜬 거냐. 말끝이 떨렸고 눈물이 또르르 흘렀는데요. 이상하게도 지은호의 가슴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에는 부탁이 아니라 간이식이 간절하다라고 말하는 느낌이 섞여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세 식구 못 살았던 세월만큼 같이 살아보자. 뭐가 중요하냐. 내가 다 버리고 나오겠다. 나랑 살자, 은호야. 달콤한 제안처럼 들렸지만 지은호의 귀에는 같이 살자, 같이 수술하자로 들렸는데요. 다 버리고 나오겠다는 말도 묘하게 걸렸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짧게 대답했어요. 저 오늘은 대답 못하겠어요. 그 한마디에 고성이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때 지은호의 머릿속에 두 엄마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정순이의 사랑 가득한 모습과 지금 아들과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엄마 고성이, 자신을 지금껏 사랑으로 길러준 양어머니의 슬퍼하는 모습과 자신이 아니면 어쩌면 오빠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고성이가 다시 파고들었어요. 유라야, 엄마가 널 잃어버린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사라졌던 거야. 이제는 같이 살자. 엄마가 다 감당할게. 그래, 난 버려진 게 아니지. 그럼 오빠한테 간이식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린 가족이니까. 라는 생각이 선명해졌습니다. 유라야, 엄마가 너한테 수술하라 말 못해. 너 수술하는 거 나도 싫다. 지금부터 우리 셋이 같이 지내자. 내가 다 정리할 시간을 줘. 술 취한 고성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는 지은호는 고성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해봐요. 이지혁은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말한 이지혁은 말로만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연처럼 시작된 고성이와 지은호와의 만남을 하나씩 맞춰봅니다. 병원 주치의의 일정표와 재단 비서의 출입 기록이 미세하게 겹치는 구간, 수술 가능성 관련 메일의 전송 시간이 묘하게 빨라지는 날, 그리고 지하철에서의 우연한 만남 전날 저녁에 찍힌 택시 영수증 한 장까지요. 이지혁은 증거가 아니라 정황이라며 스스로 고성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기도 했지요. 만일 정말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면 범죄이고 무엇보다 상처니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지은호에게 친모를 찾은 일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박성재는 부사장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바빠졌는데요. 그때 문득 이수빈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약속했던 3번 중 첫 번째 오늘로 할래요? 박성재는 이수빈과의 관계를 어찌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합니다. 정순이는 가온재단 앞을 서성이다 고성이와 부딪혔는데요. 부딪힌 건 정순이였지만 사과한 건 고성이였습니다. 그걸 보며 정순이는 고성이같이 교양 있는 사람이 은호를 잃어버린 것이고 자신 때문에 가족이 헤어져 살게 되었다고 잠시 자책했습니다. 고성이의 음모는 까맣게 모르고 말이죠. 정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지은호의 방을 조심스레 뒤적였고 결국 이름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고성이. 그 이름을 입술로 굴려보는 동안 정순이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말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친양자로 데려온 그날부터 얘는 나한테서 빼앗긴 게 아니라 얻은 거였는데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울음을 닦았고 그 닦아낸 손으로 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누군가가 돌아오면 따뜻해야 하니까요. 이날 밤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지은호가 스스로의 결심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찾아왔습니다. 난 못해요.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는데요. 조용히 말해서 더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호의 말은 누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선언이었고 그 선언에 가장 먼저 답한 건 이지혁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내 결정을 내가 지켜줄게요.
대신 의심은 끝까지 해볼 거예요? 지은호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선배, 사람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번엔 자기에게 말하듯 덧붙였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진실을 믿어볼게요. 다음 날 이지환은 박영라를 데리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라면 먹을래요? 라고 묻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나? 영라는 처음 알았다고 했는데요. 김이 오르는 라면을 사이에 두고 박영라는 말했다죠. 사람들이 날 어려워했어요. 근데 이지환 씨는 왜 절 어려워하지 않죠? 이지환은 시선을 들지 않고 국물을 후루룩 마신 뒤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건 영라 씨 부모님이지 영라 씨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서요. 상처 주려는 말이 아니라 껍데기를 벗기려는 말이었고요. 영라는 잠깐 말문이 막혔지만 이해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볼게요. 그 말이 라면보다 뜨거웠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지혁이 손에 쥔 건 증거도 아니고 확신도 아니고 단지 어긋난 시간표였는데요. 재단 비서의 출입 기록과 주치의의 일부 메모가 12분 차이로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유라라는 이름이 의무기록 외 곳에서 먼저 언급된 흔적 한 줄. 이지혁은 담당 간호사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이 메모는 누가 남겼나요? 간호사는 저는 모릅니다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는 주저했고 그 주저함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눌려있는 모양새였죠. 이지혁은 설득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죄인이 되느냐는 아직 모르지만 누가 피해자인지는 금방 정해져요. 제발 다음엔 기록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간호사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다음 장면을 위해 아주 작은 힌트를 남겼습니다. 의무기록 창 안 열렸는데 누가 바깥에서 이름을 불렀어요?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집에서 터졌습니다. 고성이가 다시 찾아온 거죠. 이번에는 눈물보다 더 공격적인 온도로요. 유라야, 엄마가 널 잃어버린 게 아니고 네가 사라진 거야? 말이 꼬여 있었습니다. 잃어버림과 사라짐은 서로 다른 방향의 동사인데요. 고성이는 그 둘을 같은 뜻으로 말해버렸고 지은오의 마음은 그 순간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잃어버린 것도 제가 사라진 것도 그 단어들은 제 삶을 설명해주지 않아요? 지은호는 정순이를 떠올렸고 말의 끝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저는 정순이의 딸로 자랐고요. 지금도 그 사람의 딸이에요. 고성이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 끝에서 나왔던 말은 같이 살자였죠.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사는 건 같이 동의하고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조건으로 사는 건 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박성재는 그 시각 회사에서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단과 병원의 협력, 사회공헌, 감성적인 사진들. 그 문서 사이 문서 속 숨겨진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식 동의가 지연될 경우 대체 내러티브. 박성재는 문장을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팀을 불렀고 기사에서 특정 단어들을 빼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누군가의 압박에 쓰이는 순간 그게 제일 값싼 기사입니다. 이 말은 PR 문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박성재는 이번만큼은 문법보다 사람이 먼저였답니다. 이수빈은 첫 번째 약속을 지켰습니다. 부사장님, 오늘은 그냥 걸을래요? 박성재는 웃었고 이수빈의 발걸음이 생각보다 멀리까지 가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수빈은 억지로 장난치지 않았고 억지로 귀엽지도 않았습니다. 저 예전엔 손해 안 보려고만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손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박성재는 대답하지 않았고 답 대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걸었습니다. 말이 없는데요. 그 고요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대체 공여자 후보가 나타났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순간 연결은 끊겼고요. 이 소식은 누군가에겐 구원이었고 누군가에겐 또 다른 계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의무기록 더미 속에서 이상한 주석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오래된 차트 스캔본의 모서리에 연필로 적힌 작은 글씨. 우진 수치 재확인요? 날짜가 흐릿했고 서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는데요. 재확인 표기가 된 날은 검사를 실제로 하지 않은 날과 겹쳐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스마트폰을 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실은 결국 기록에서 걸린다. 그 시각 정순이는 지은호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야, 나도 네가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이 사는 게 늘 두렵더라고요. 정순이는 손으로 지은호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누구의 생을 살리느냐보다 네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먼저 정하자. 엄마는 내 편이다.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고 엄마, 나 내일도 못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같이 욕먹자. 그 웃음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그 따뜻함이 지은호의 결심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는 다른 방식의 밤을 보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고 창밖은 눈이 아닌 비였습니다. 27년 전 눈 오는 날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대신 누군가를 겨냥했었죠. 박진석을 향한 접근은 사랑의 이름을 한 계획에 가까웠고 그 계획의 부스러기가 지금도 방 안 여기저기에서 반짝였습니다. 고성이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면 사랑이 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 말의 끝은 어디로도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화는 경호실장으로서 첫 보고를 올렸습니다. 재단에서 누군가 은호 씨 동선을 수집해 전달하는 흔적이 있어요? 직접 증거는 없는데요. 이동 패턴이 너무 정교합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 문제는 사람으로 해결해. 이번에도 박진석식 원칙이었죠. 그 원칙은 무뚝뚝하지만 적어도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오늘도 못한다고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겐 차갑게 들릴 거고 누군가에겐 잔인하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사랑을 거래로 배우고 싶지 않아요? 이 말에 이지혁은 짧게 웃었고 그럼 나도 도망치지 않는 법으로 배워볼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약속처럼 들렸고 그 약속이 오늘을 지나 내일로 넘어갈 작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엔딩은 아주 작은 소리로 닫힙니다. 병원 기록실에서 누군가 서랍을 닫는 소리, 재단 사무실에서 누군가 메일을 보낸 소리, 카페에서 우유 거품이 올라오는 소리, 한강에서 라면 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요. 각자 다른 소리였는데요. 이상하게도 같은 문장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진짜로 묻겠다. 누구에게 죄를 묻고 누구에게 사랑을 묻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누군가는 계산을 멈추고 마음을 시작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마음을 도구로 삼아 계산을 완성하려고 하죠. 이야기는 그 두 의지의 줄다리기에서 다음 발걸음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름 하나가 남았습니다. 한우진. 그의 차트 모서리에 남겨진 연필 글씨가 우연인지 의도인지 그 답은 아직 봉인돼 있지만요. 우진이 살아야 할 삶과 지은호가 살아야 할 삶이 서로의 목숨을 전제하지 않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누군가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증거가 아니지만 증거를 부르는 방식의 첫 걸음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이지혁은 기록을 더 모으기로 했고 지은호는 내일도 못한다고 말하기로 했고 정순이는 밥을 더 안 치기로 했고 박진석은 사람을 먼저 보기로 했고 박성재는 기사에서 단어 몇 개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밖에 바람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요? 하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무언가가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가 듣게 될 소리의 전조처럼요.